자, 투자 정보를 향한 까칠하고 과감한 리얼토크 성공 투자 꼼꼼 책. 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오프닝인데요. 다들 밤새 연습하고 오셨나 봐요. 밤새습니다. 네, 훌륭하게 오프닝을 저희가 치른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 꼼꼼 체크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소문과 진실 사이, 뉴스와 메신저 사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꼬집고 뒤집어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꼼꼼체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한 방송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공투자 꼼책 앞으로 월요일을 책임져줄 우리 성공투자 꼼책의 파트너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가장 가까이 계신 저희 꼼책의 비주얼 담당이시죠? 아, 그래요?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영일 팀장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네. 힘들 때도 그렇고요. 뭐 좋을 때도 그렇고 투자 파트너는 필요하죠. 우리 꼼책이 좋은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옆에 또 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거요?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같아요? 저울 같은데요? 저울이요? 네, 뭐 비슷한데요. 네. 시소입니다. 시소. 네.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겠죠? 네. 네. 근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저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겠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네. 예,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준혁입니다. 일단 이 방송이 우리가 보통 방송 때 얘기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의 생각을 확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기대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한번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도 옆에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목이 마르신가 봐요. 제가 옆에 이제 물잔인데요? 네. 그려놓은 것은 물잔인데요. 물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인드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남은 걸 보고 이제 물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하면서 자포자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물이 반이나 남았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마인드 싸움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물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 뵈니까요, 뭐 긍정의 힘이 네. 마구 솟구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이죠. SK증권 박병욱 차장님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 꼼책 월요일 팀의 몸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욱 번째인데요? 차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몸무게로 싸우지 마시고요. 네. 일단 글쎄요, 뭐 영광입니다.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글쎄요, 너무 틀에 박히고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리얼 토크, 그야말로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PD님께서, 감독님께서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발 맞추어서 저도 열심히 한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보통 이렇게 투자자들끼리 하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도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합니다. 곰돌이네요. 네. 예, 곰입니다. 뭐 제 별명이 곰이거든요. 좋은 별명은 뭐 포비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우루사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뭐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제 별명 같은 장입니다. 바로 베어마켓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불마켓이 언제쯤 올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안고 시장을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베어마켓에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힘도 없고 사실상 뭐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도 모르겠고 또 물컵이 이게 다 찼는지 아니면은 반이라도 찼는지 그 어떤 그런 생각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좀 그래도 힘을 갖고 어떤 불마켓을 향해서 네. 예,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네, 뜻에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조금 길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뭐 세 분과 이제 앞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유롭게 토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리얼 토크가 트렌드잖아요. 카메라가 네. 있나요 여기 지금?
그렇죠. 예. 적응이 빠르시네요. 적응이 빠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속 터진다 하시는 분, 또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이 말은 꼭 해야 내 속이 풀리겠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방송 마칠 때 이 출연 전문가분들 중에서 토킹을 선정을 합니다. 이분이 좀 내 속을 가장 시원하게 해줬다 싶으신 전문가를 콕 집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게시판도 여러분께 오픈되어 있죠. 잘못된 정보로 투자한 자금 다 털렸다,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이나 의견 꼼책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시원한 이 독설과 날카로운 시장 분석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주식 투자 꼼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 뉴스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자, 미국이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에는 이 금융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년에는 금리 인상과 채권 매각으로 타이트닝을 진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테이퍼링과 금융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움츠려드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LG전자 스마트폰 G 플렉스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 소비자 전문 잡지 컨슈머 리포트는 G 플렉스의 내구성에 대해 호평을 내놨는데요. 30파운드 무게의 하중 감지기로 1000번을 압력을 가했는데도 작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휘는 스마트폰의 내구성에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에 줄을 이을 거란 전망이 계속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아진엑스텍을 시작으로 메디아나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초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이 예상됩니다. 공모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코넥스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 이전 상장이 됩니다. 아진엑스텍에 이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아나 역시도 올해 하반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정규 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 중간 단계 성격의 시장으로 현재 51곳이 상장돼 있는데 이 가운데 10여 곳이 현재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거나 코스닥 이전을 희망하는 코넥스 기업은 대략적인 조사 결과 7, 8개 내외 수준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이후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 상장 제도가 적용되면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은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 상장 제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 1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100억 원,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만 갖추면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의 영업이익과 지정자문인의 추천만으로도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향후 그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고수들의 과감하고 꼼꼼한 고강도 토크를 나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여주세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의 주제, 바로 코넥스 코스닥 이전 급물살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코넥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좀 단단히 다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자, 기자 리포트를 보는 동안 전문가분들이 칠판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렇죠? 제가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영혁 파트너님, 뭐라고 쓰셨나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썼는데요. 네.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코넥스를 좀 보면,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네. 창조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제가 느끼기에는
코스닥 시장에 쉽게 상장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어렵죠. 근데 이 코넥스를 통해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삼성생명 상장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삼성생명 주당 10만 원 안 하죠. 삼성생명 주당 공모가 11만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누구만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건희 회장만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IPO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모가를 높게 받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들을 많이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공개된 자료만 보고 거기에다 공모가에다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넥스 기업들도 오늘 아까 전에 아지네스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래량 2,900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9.12%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 3억 원 이상 있어야 대용증권으로 하든 뭐 현금으로 하든 3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 개인 투자자들하고 상관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 같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코넥스 기업들한테 유리할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더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과연 3억짜리 예탁금을 집어넣고 코넥스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이슈가 중심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기업 경제를 위해서는 좋겠죠. 쉽게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코스닥 오너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과실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든다. 네. 네. 뭐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보의 비대칭성이니까 유리한 네. 사람이 더 먹지 않겠습니까? 제로섬 그렇겠죠? 게임이니까 네. 누군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 그런 감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네. 자, 정보의 비대칭성. 자, 두 번째, 장준혁 파트너님은 조금 네. 다른 의견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비대칭 이런 걸 좀 써볼 걸 그랬나 봐요. 이게 저는 좀 그러지 화를 말자. 좀 내셨어요. 그러지 좀 마. 그러지 네. 좀 말자 이렇게 네. 적어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그러지 말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러지 말자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게 바로 이제 창조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코넥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벤처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네. 이러한 부분인데 이거 완전 좀 문의만 좀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가 코넥스 쪽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한 100개 정도 원래 그 회사를 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래소가 그건 신경을 쓸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경부가 됐던 일단 경기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거기 안에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100개든 200개든 코넥스 시장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거래소가 이번에 100개가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그러지 말자. 이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업이 코넥스에 들어온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진다고 기업이 갑자기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들어간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이 기업이 원래 코스닥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 코넥스를 키우기 위해서 이불로 코넥스에 넣느냐 아니면 10개월 만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부기관의 어떤 성과주의 자체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쉽지 않습니까? 이전에 코스닥 기업을 아무 기업이나 막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을 넣어주다 보니까 네. 이게 막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뭐 감사 의견도 굉장히 좀 안 받고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 들어오는 심사 요건을 어떻게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코넥스 통해서 또 들어오면은 또 편하게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뭐 시소도 그리고 물컵도 그리고 우는 곰돌이도 이렇게 그렸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막 코스닥으로 들어오면 현금의 어떤 수요보다는 기업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가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성과주의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좀 그러지 말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정부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인위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위적인 성장은 좀 자제를 하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박배욱 차장님. 네. 실판에 뭘 쓰셨나요? 뭐
종합 정리한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슬이 저만이라도 깨어야 뭐 볼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그 팩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코넥스 시장의 상장 종목 수가 51개인데 거래 네. 형성된 게 13개. 거래 대금이 오늘 총 1억 8천만 원, 거래량이 2만 900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억 원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총 거래 대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거래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장을 어떤 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된 건 아니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거래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또 나라의 어떤 우리 뭐 강준혁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런 겉보기 형식의 뭐 좀 좋으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몇몇 기업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저 검증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니까 그쪽 생각하면 그래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침체된 어떤 시장 이런 거 사실 만들어 놓고 뭐 그냥 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사실 그만큼 또 안 좋은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30분마다 체결된다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거래될 수 있을 만큼 좀 더 좋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고 그런 어떤 좀 시장이 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넥스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만든 매매 거는 보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매매 안 해봤어요. 강 대표님 하셨죠?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3억이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 3억이야. 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필요한데 있는 3억 아니 3억 있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의문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벤처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지금 보면 기업 안에서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장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국민들의 어떤 GDP 수준을 보더라도 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벤처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위에서 이제 벤처를 키우자라고 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소에서 나서서 100개 정도 이걸 코넥스에 들어와 있으니까 벤처가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바탕 토대 자체가 이제 벤처가 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은 100개가 아니고 사실 300개, 400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코넥스 시장 자체가 이게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끼를 하나 주는 거죠. 미끼요. 꼭 사탕을 네. 한 개 더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야 너희들 코넥스 들어오면 코스닥 가기 좀 쉽게 해줄 건데 뭐 이런 사탕 던져주기식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 네. 경기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지 그건 사실 좀 네. 미지수가 아닌가.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모집 자금은 자기 자본금이 되죠. 채권을 통해서 조달을 하면은 그건 부채가 됩니다.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땡기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누가 유리하냐는 거예요.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소위 대박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특히 코스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많이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업들을 잘 추려서 네. 좋은 시장을 유지하는 게 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정무관님. 예,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코넥스에서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하면 또 귀가 혹하고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지금 자금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부터 먼저 챙기시고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 차장님. 네, 항상 마지막이네요, 제가.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코스닥 화이팅입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코스닥은 좀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 빠지면 다 코스닥 속된 말로 다 작살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서울반도체, CJ, ENM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아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성장성이 담보된 보장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질비하게 있는 어떤 시장이라면 보다 더 뭐 종고점 돌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자신감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급물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뭐 시장의 운용과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꼼책 뉴스 정보 히든 10% 함께 하셨습니다. 자, 증권가 리포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고품격 토크죠. 야불입니다. 자, 야불이 무슨 뜻인가 다들 궁금하시죠? 야불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야불은 입을 자주 놀려서 하는 말을 뜻합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야불거리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는 현대제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볼까요? 자, 5월 첫 번째 주목할 시점이 온다라는 리포트인데요. 계속해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하로 인한 실적 부진이 되는 상태였죠. 즉 자동차 강판 가격 동향이 현대제철 이익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5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해외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8월 국내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반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 5월 해외 자동차용 강판 가격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는 분석을 내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는요. 5월 전략입니다. 실패의 사례 복귀. 왜 2000포인트대에 안착하지 못했을까라는 리포트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5월을 포함한 올해 2분기는 과거 2000포인트대 도달 국면보다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코스피 추가 상승을 막았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2000포인트대 돌파에 실패했던 이유. 첫 번째, 중국 경기 둔화. 두 번째, 미국 경기 둔화 및 통화정책 우려. 세 번째, 유럽 재정 위기.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 부진 및 상장사 어닝 쇼크 등의 악재로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충분히 낮아졌고요. 또 미국 경기도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강세장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은 은행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ROE 7%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ROE 7%가 넘기 힘들 정도로 살림살이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성장 국면에서 ROE를 높이기 위한 답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리포트인데요. GDP 성장률의 추가 회복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은행업종 역시 그 전까지 은행은 다시 박스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은행은 다시 박스권 트레이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우증권의 리포트였죠. 현대제철. 자, 5월 첫 번째 주목할 시점이 온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네. 시소 있었잖아요. 네. 어디 쪽으로 기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이 윗단으로 막혀 있으니까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아니다. 대형주가
뭐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 얼로 기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나가나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코스닥 르네상스가 끝나고 대형주가 반등이 나왔던 시점. 그 네. 지점까지 다시 왔거든요. 자, 그래프가 지금 왼쪽 화면에 나와 있죠. 저기 나오는 좀 거군요. 보시면서 설명을 계속 네. 해주시죠. 네. 저번에 한번 튀어 올랐던 자리에 저게 튀어 오르면 대형주가 소위 좀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뚫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 시소라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수가 부러지면은 뚫고 내려갈 것 같고 지수가 안 부러지면은 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올라온다는 가정하에서 순환매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철강주 이제까지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현대제철하면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제철에서 열연 가공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하이스코에서 냉연 가공했죠. 그리고 나서 현기차에다 납품합니다. 이게 수직 계열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제철 실적에서는 자동차 강판 부분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현대제철 대주주 누구예요? 기아차죠. 정의선 부회장일 겁니다. 현대하이스코 누구 겁니까? 사위 회사죠. 어디로 기운 거예요? 아들한테 기운 거예요? 사위한테 기운 거예요? 아들한테 기운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그림들 얼마나 더 현대차의 수직 계열화가 성공하느냐 이게 우선 관건이고 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철강 업종이 안 좋았었는데 얼마나 안 좋냐라는 부분 중국에서 1분기 수출 나간 거 철강 네. 순수출량 그거 한번 보시죠. PBR 밴드 말고 네. 중국에서 1분기 네, 지금 나왔네요. 네, 네. 요거 막대기가 어때요? 많이 늘었죠. 네. 근데 문제는 저 막대기가 왜 많이 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공급은 많았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요를 갑자기 폭발시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급은 줄여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저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바깥으로 저렇게 많이 뿌려냈으니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기다려야 되는 신호가 뭡니까?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거. 지난번 전인대에서 리커창이 얘기했죠. 2,800만 톤. 딱 집어서 철강이라고 얘기했고 숫자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온다면 땡큐. 그리고 오늘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외 강판 부분도 $30 정도 인하할 것 같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얼마 전에 3월 달에 8, 9만 원 인하했어요. 그런데 해외부는 지금 30불,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만큼 위험하지 않다.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이만큼 안 좋아서 많이 빠졌고 PBR 단 저 정도 밑단 그리고 있으면 일단 쫓아가서 8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리포트를 해석해봤습니다. 네. 강준혁 전문가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강준혁 전문가 헤비급이시잖아요. 네. 헤비급다운 펀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건투는 못하고요. 네. 우리 이제 그 리포터 보면서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게 리포터는 참 우리에게 복된 희망을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안 좋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5월을 기대를 하자. 뭐 5월이 안 되면 또 6월을 기대를 하고 6월이 안 되면 또 7월을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기대를 할 필요는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 있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적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 실적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 4분기도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7월 달에 그게 아마 지금 그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가격 협상이 현대제철하고 현대차 기아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많이 벌면 단가를 올려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은 일단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현재 비상경영 체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원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상경제 체제 자체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현대제철과 어떤 자동차용 강판 가격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올려줄 것 같다? 이건 좀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죠. 현대제철이 괜찮게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냥 숫자만 보셔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1, 4분기가 현대제철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진 거지. 네. 그게 뭐 실적이 네. 영업이익이 한 90% 이상 좋아졌다고 주가가 뭐 90% 이상 이제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세 분께서 근데 지금 약간 힘드신가요? 저희 마지막에 토킹 선정하는 거 아시죠? 예. 네, 세 분 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으라차차, 조금 더 활기차게, 네, 스피디하게 네.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 차장님 계속 네. 뭐 휴대폰을 보면서 체크를 하셨는데 네. 뭐 오늘 성공가요? 얼마인가 봤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한 보직 오래돼가지고. 네. 68,000원 끝났더라고요. 근데 오늘 레포트가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밴드가 보니까 한 78,000원에서 10만원 정도? 이게 좀 제시한 레포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글쎄,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좋았다라고 하는데, 뭐, 환율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고, 지금은 PBR이 0.6이라는데, 한때는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인가? 그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깨질 때 현대제철 4%인가 5%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도 같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분위기의 어떤 좀 흐름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실적에 오늘 만약에 뭐 중국도 오늘 중국 1.6% 빠졌습니다. 2,003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또 저가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분위기가 또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아, 이거 그래. 좀 안 좋지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레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사실상 글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경기 별로 미국 경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신호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이야기 안 나오고 뭐 이런 여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야 이거 이제부터는 좀 되겠다 8월부터 가격 협상 다시 한다고 하는데 야 그거 근육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또 레포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레포트는 그런 어떤 글쎄 쓸 수밖에 없겠죠.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시정에 나왔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아까 우리 또 다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실상 뭐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겠죠. 뭐 PBR이 0.6이니까 또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야 이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선두로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어떤 분위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가 잠깐 좀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볼 만한 게 왜 고로를 확대했을까라는 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현대차에서 쇳물 끓여 열연 뽑아내가지고 그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현대차 강판 납품 30% 정도 들어가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4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쇳물 열심히 끓여가지고 옛날에 하이스코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하이스코에서 냉연 가공해가지고 현기차한테 이제 자동차 강판으로 납품을 하죠. 근데 현대차 쪽으로 자동차 강판 부분을 넘겨줬거든요. 고로는 확대했고요. 그러면은 저는 수직 계열화는 상당 부분 더 확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철강 업종 쪽에서 다른 뭐 좀 말도 안 되는 철강주를 논하고 있으면은 업황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부분을 뭐 말 그대로 우군 아니겠어요? 우리는 2대 그룹인데 그래서 그 우군을 안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프리미엄 밸류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좀 낮게 떨어진 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연 강판보다는 냉연 강판이 더 비싸죠. 그래서 네. 저는 비싸고 얘들이 지금 시작했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열연 해가지고 냉연으로 올라오는데 열연이 더 생산량이 많아서 또 냉연 쪽에 그 설비를 또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설비 투자하면 또 돈 들어요? 그럼 또 실적도 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제철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차피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이렇게 매수를 보게 하는 리포트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거의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짧게 한마디씩 핵심 내용.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손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지치셨을 텐데 야 이제 좀 오르면은 팔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까지 철강주를 들고 있지 않았던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모두 다 지쳐서 떠나고 싶어 할 때인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반대표 쪽으로 쓸 준비는 돼야 되겠죠. 많이 지쳤던 타이밍, 누군가 많이 지쳤다면은 누군가한테는 저로의 매입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강정부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세 글자로 간단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네, 좋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가재미. 가재미요. 가재미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맛있는데 가재미. 그걸 드실 생각을. 네. 왜 가재미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대제철, 우리나라 철강주들 저평가된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저평가된 종목을 계속해서 뭐 산다든지 모아간다든지 하지 말고 그 종목이 진짜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가재미 눈이 될 때까지 관찰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눈이 가재미 눈이 될 때쯤 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가재미 눈이 될 때까지 한번 쳐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재미 눈이 될 때까지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박 차장님. 네. 때가 올 겁니다. 때가 올 때가 거고. 온다. 예, 맞습니다. 때가 올 거고 항상 주식은 뭐 항상 100%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또 영원한 것도 없는 거고요. 항상 돌고 도는 거고 현대제철이 과거 그때 과거에 또 얼마나 또 날렸던 종목입니까? 항상 또 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꼭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과정에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잘 정돈되고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충분히 또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주식 토크 얍을 오늘 현대제철 5월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 껍질을 한번 살짝 까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첫 방송이라 일단 몸풀기 워밍업이었고요. 내일은 정말 더 신랄하게 그 속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샵8181로 다양한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관련된 댓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18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제철회사가 철보다 자동차에 더 신경 써야 한다니 혼자 잘해서는 소용이 없구나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8134번님, 신소재를 사용한 자동차가 나와야 해. 그럼 판도가 확 바뀔 텐데 플라스틱 어떤가? 네, 그런가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0912번님, 아이언맨을 상품화 시켜라. 그럼 현대제철 실적도 좋아지고 문제 다 해결된다.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미국의 현대제철이 수주하는 겁니까? 아이언맨은? 괜찮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너무 괜찮다네요. 네. 자, 주식 토크 얍을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와 진상의 진실은 무엇일까 파헤쳐봅니다. 카드라 통신 찌라시 뉴스들의 실체를 파헤치죠. 자, 진상 토크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뭐 속 시원하게 내 속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분들 샵 문자 818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은밀한 우리의 토크에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독설왕 전문가분들 저희가 한 분 또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도 역시 문자 샵 8281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사연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그 진상을 파헤칠 루머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한국 3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자, 한국 경제 회복 국면 금리 0.25% 상승 가능성. 또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상쇄. 자, 우리나라 1분기 GDP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도 부정적 영향 별로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음모론 같은 경우는 있으면 안 되지만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좀 음모론에 음모론이 가깝지 또 않나. 숨어 있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 사실 이제 외국계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CNBC에서도 그렇고요. 노무라에서도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아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HSBC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뭐 괜찮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이제 정상 궤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촉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아요. 네. 저는 반대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골드만삭스도 네. 그렇고 우리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세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금리 인하할 거다. 인하할 거다. 돈 싸들고 주식시장으로 빨리 와라. 시장이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주문을 걸다가 지금 CNBC가 3분기 때 25bp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급하진 않을 거예요.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미국이 올해면은 테이퍼링이 끊어지죠.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그 타이트닝 시점을 조율할 텐데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조율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니고 신흥국 레벨에 가깝게 서 있으면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선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해당 통화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바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달러 자금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세질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금리를 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어느 정도 먼저 만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도 이제 계속 그 경상 수지가 네. 흑자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뭐 경기가 다른 그 신흥국들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 적다 이렇게 보고 저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진짜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리먼 사태 터지고 막 이럴 때 사실 이제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미국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에 뭐 예산이 많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또 부동산이 한번 휘청하면서 그걸 털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 없이 지금 진행이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보고 건드리다가는 이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로 가게 되면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네. 수출 주도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두 분이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 차장님. 저는 네. 얼마 전에도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뭐 뉴스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문이었는데 경제학 그 대학 교수님께서 이거는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굉장히 좀 저명하신 분께서 깡통을 차셨다 계좌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학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식도 보통 보면은 안정형 주식이 있고 성장형 주식이 있고 성숙된 이 성숙기에 접어든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양유업 같은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냥 계속 또 그냥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선진국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개발도상국이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라 그러면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처럼 신흥국 증시라고 한다면 정말로 뭐 성장성을 보고 저가에 매수하고 뭐 그런 어떤 좀 성장성 모습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뭐지? 이거 뭐 성장형도 아니고 안정형도 아니고 좀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외환 보유고가 뭐 사상 최대야? 경상누지 맨날 흑자야? 니네 보면 인상해도 되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인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금리라는 게 경기의 거울이잖아요. 경기가 잘 굴러가면 금리 올라가고 그렇죠. 인플레 생기는 건 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인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져서 인상한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고 그렇죠.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더 떨어질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상이 될 텐데 그 시점 이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금리를 좀 만질 것 같다.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기 전에 금리부터 손대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건드릴까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금리 올려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비 성량 떨어질 거고 소비 성량 떨어지면은 좀더 멀리 우리나라 보는 안에서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 안에서 돈 도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잡는 겁니다. 뭐 주식시장을 활황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있는 주식시장이 거죠. 아니라 경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뭐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저도 인상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게 루머가 아니라 물론 마음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근데 제가 뭐 PPT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중앙은행의 제1원칙이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선호하는 인플레가 있어요. 2%. 한번 네. 제가 수산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내일 물건값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산 씨 오늘 살 거예요, 내일 살 거예요? 오늘 사야죠. 그렇죠. 내일 물건값이 많이 빠질 사야죠. 그렇죠. 네. 내일 물건값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살 거예요, 내일 살 거예요? 내일 사야죠. 그렇죠. 네. 내일 빠지니까. 그쵸? 이게 인플레하고 디플레 차이예요. 인플레는 지금 갖고 있는 소비 성향을 딜레이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소비하게 만들어요. 디플레, 내일 가격이 빠질 것 같으면 왜 오늘 사? 지나고 나서 하면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중앙은행은 그래서 인플레 2%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지금 디플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CPI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여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가게는 그 주택 이자 올라갈 거고 네. 기업은 조달 비용 올라갈 거고 뭐 국가들은 국채 지급 이자 올라갈 거고 FRB는 이자율 올라가면은 채권가 빠지니까 손실 날 거고 누구도 급하게 금리 올라가는 원치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봤을 때 먼저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시장에다가 세뇌를 한 거죠. 금리 내릴 거야, 또 내릴 거야, 시장에 배팅해 이 얘기만 계속 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선을 좀 그어주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저는 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숨겨오신 송곳을 주머니에서 꺼내실 시간이죠. 네, 짧게 한 번씩. 뭐에 대해서요?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네. 저는 중요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루머가 과연 영향이 있나?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좀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그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라 할까? 그리고 신흥국에서 약간 자금이 좀 이탈되고 이런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좀 더 아까 우리 용혁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가면은 형이세요? 예? 형이세요? 그냥 뭐 방송용어로 형입니다. 예. 네. 용혁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머로 우리가 간주를 해보자. 네. 생각입니다. 강조의 전문가 딱 한마디만 정리해 주시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겁니다. 네. 할 것 같아요. 안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는 시간 진상 토크 청기누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과감한 토크 한판 벌여봤는데요. 자, 진상 토크 청기누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토크의 왕, 토킹에 선정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실 오늘 세 분 다 실력을 다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첫 방송이라 그런지 뭐 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럴 땐 들어야 되는데 안 들면 이게 방송이 안 됩니다. 네. 네. 사실은 우리는 방송하기 전에 별로 안 떨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더 불안했어요. 네, 근데 그거, 지금 네. 지금 보니까 다들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내일 방송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속이 뻥 뚫렸다 하는 분, 10년 묵은 책증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뽑은 토킹은 누굴지 준비됐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우리 용혁이 형, 네. 자, 독설왕이 장용혁 35%로 독설왕. 용혁이 형. 정말 오늘 뉴스의 이런 리포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꼬집고 뒤집어줬다. 시청자분들이 인정해 주신 거죠. 네, 아주 좋은. 네. 네, 토킹이라는 표현은 좋은 것 같은데 독설왕은 좀 김부라 냄새 나는데. 토킹으로. 네. 자, 저희가 또 상품을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상품도 있어요? 네, 기대되시죠? 자, 들어오세요. 상품. 아, 자, 뽑는 이 거예요? 꼼꼼 체크 이 통해서 상품을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빨간색을 뽑아주셨는데요. 시장 오르라고요? 자, 앞으로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쫙 펼쳐서. 아, 이건 좀 그런데. 궁금해요. 빨리. 이게 뭐야 이게? 시원한 주스 한 잔 아, 뽑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목이 많이 마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원하게 한 잔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네, 소감 한 고맙습니다. 말씀 해주셔야죠. 예, 아, 이것도 소금 있어요. 전혀 아쉽지가 않네요. 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투자와 정보를 뒤집고 꼬집는 과감한 토크 오늘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앞으로 흔들면서 끝내볼까요? 네,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제발.